미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증시 침체가 이어지면서 스펙의 열기가 식고 있습니다. 스펙 예치의 이자율보다 은행 예금 금리가 높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대한 141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합니다. 앞으로는 여행자 보험과 반려동물 보험 등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근 수입차 업계가 프리미엄과 대중화 전략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산차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 3분기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3분기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외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장성 지표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17.5%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4.8%로 나타났고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92.6%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며 수출이 줄었고 특히 대기업이 영향을 많이 받아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폭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문제는 최종 금리의 수준입니다.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코스피가 1.6% 하락하며 2,36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닥도 722선으로 밀렸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간밤 미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이어갔는데 처음으로 인상폭을 줄인 겁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구간으로 올랐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폭을 줄이긴 했는데 문제는 최종금리 예측치입니다. 연준은 내년 최종 기준금리를 5.1%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 4.6%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현재 기준금리로 볼 때 약 0.75%포인트의 금리 상승 여력이 남게 됩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내려간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일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강력한 긴축 기조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꺼진 만큼 증시 하방 압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한미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 수준인 1.25%포인트로 확대된 만큼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 속 포트폴리오 측면에선 배당주와 방어주 전략이 유효하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일본 여행이 자유로워진 이후 관광객이 4배가량 늘어나면서 항공주의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업계 전망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 일본이 무비자 자유 여행을 허용한 이후 국내 항공주의 주가는 우상향했습니다.
최근 2달간 대한항공은 12.4%, 제주항공 15.3%, 티웨이항공 24.1% 오르는 등 항공사의 주가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여객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일본 간 여객수는 82만 79명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전보다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10월에서 11월 여객수가 올해 일본으로 간 총 여객수의 66.4%를 차지했습니다. 항공업계가 내년 2월까지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이익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온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진해연은 4분기 흑자 전환, 제주항공은 적자폭이 전분기 대비 400억 원 이상 축소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는 4년 만에 LCC 3사 모두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노선의 운임 하락, 중국의 입국 완화 정책 지연 등으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실적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하늘길을 100% 연 게 아니라서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느리게 열게 되면 갈 수 있는 비행기 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객 쪽에 가격이 높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공사들의 실적은 1분기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던 스펙의 열기가 식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에서 미달난 스펙이 속출하고 있고 결국 상장 철회를 결정한 곳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PO 침체기 속 뜨거웠던 스펙의 인기가 시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장한 스펙은 41개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스펙은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의 회사로 통상 우회 상장 통로로 활용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일반 IPO와 달리 수요 예측 절차가 없어 부담이 적고 투자자는 상장이 불발될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지속되며 스펙마저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자릿수 이상이었던 공모 경쟁률은 뚝 떨어져 공모 미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미래에셋 비전 스펙 이후 유안타 12호 스펙도 결국 상장 철회를 결정하며 올해 상장을 철회한 스펙은 총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권가에선 금리 인상기에 증시 침체가 이어지며 스펙 합병 자체도 어려워졌고 스펙 예치 이자율보다 은행 예금금리가 높아 스펙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스펙 이후에 상장해서 M&A가 될 가능성도 낮아졌고 M&A 이후에도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은행 예적금에 고금리로 넣는 게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될 테니까요. 이어 내년 들어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 스펙의 인기 또한 되살아날 것이라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높은 금리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0월 들어 소폭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잠정 연체율은 0.24%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03%포인트 오른 0.2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141 라이선스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행자 보험이나 반려동물 보험 전문회사 등 특정 종류의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제 완화가 불러온 업계의 변화와 전망을 금융부 김미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는 특정 상품만 다루는 보험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한 건데 일단 기존의 규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바로 말씀 주신 것이 141 라이선스 규제입니다. 이 규제 때문에 현재 한 금융그룹 안에서는 하나의 생명보험사와 하나의 손해보험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이라는 생명보험사 1개와 삼성화재라는 손해보험사 1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141 라이선스 원칙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외에도 삼성 반려동물 보험 같이 특정 종류 상품만 취급하는 보험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교보단기 노동자 보험 같이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특화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기존 모 회사는 해당 특화 보험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양한 보험사들이 설립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준 셈인데 그런데 이 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생명보험사들이 손해보험의 영역,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예를 들어 펫보험 등이 있겠죠. 이런 영역으로 바로 진입을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과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네, 먼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차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말 그대로 생명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취급하고 손해보험사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취급합니다. 즉 생보사의 기본은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이고 손보사는 자동차 사고나 건물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난 것들을 주로 보장합니다. 단 두 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이란 것도 있는데요.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재해로 인해 상해가 생겼을 때, 간병이 필요할 때 보장해주는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간이나 위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의 상품 판매 영역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교차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교차 판매 얘기로 돌아오면 이번에 141 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생보사가 기존 손해보험 영역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금융당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생보하고 손보하고는 위험의 프로필이 달라가지고 섞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 라이센스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특화된 보험사들이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규제를 좀 종합적으로 풀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예를 들어 손보사가 있는 금융그룹이 펫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러면 예전에는 기존 손보사가 펫보험을 다루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손보사가 있는 상태에서 펫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손보사를 추가 설립해 판매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41 라이선스만 고집하다 보면 그룹이 2개의 손보사나 2개의 생보사를 못 갖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성격이 다른 두 회사를 무리하게 합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이 141 라이선스 규제는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금융위는 지난달 규제 개선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 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게 다양한 신규 보험사 출연을 장려해서 보험업계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이 경쟁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새 혁신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또 조직이 다양해지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의사결정 등의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해서 시장 활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대표적인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보험사들 반응 어떻습니까?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죠. 규제 완화를 그동안 정부의 규제 완화를 피력한 것에 따라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핀테크와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한동안 이들과 전통금융사 간의 불공정한 경쟁이란 뜻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핀테크나 빅테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권에서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동안에 보험사들은 낡고 촘촘한 규제들에 막혀 급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에 공정한 경쟁 토대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만들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직 법률 개정안도 마련이 안 돼서 갈 길은 먼 입장인데요. 보험사들도 이번 규제를 통해서 당장 엄청난 변화를 기대한다거나 크게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는 아직 와닿지 않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전통 규제 산업이었던 보험 산업에 큰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 완화의 물꼬가 풀어졌다는 면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다양한 업체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시작이라서 보험사마다 구체적인 전략들이 아직 나온 건 아닌데요. 우선 생활 밀착형 보험 같은 규모가 작고 진입 장벽이 낮은 자회사들이 먼저 설립될 거란 게 업계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사나 기업커, 즉 초단기 노동자를 위한 보험사,
배달라이더 대상 보험사, 킥보드 사고 보장 보험사 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보험 시장 발전을 위해선 보험사들이 개인과 국내에 한정된 보험 상품에서 범위를 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을 확장하려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수요도 더 넓혀야 되고 개인에 있어서의 한정된 어떤 위험 보장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위험 보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국내 보험 산업이 세계 시장에 나가는 게 약간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이제 개인 보험 시장에 있어서 포화 상태니까. 네, 금융당국은 현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자회사가 생길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 매장인 경동 1960점을 오픈했습니다. 이 매장은 옛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해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경동 1960점에서 경동시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협약식을 맺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경동시장의 지역 상생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 공익적 상생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는 경동 1960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함께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진출한 수입차 업체들이 프리미엄 대중화 전략을 통해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벤츠, BMW 등 시장 내 영향력이 큰 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폭스바겐이 선보인 제타와 신형 골프 GTI. 각각 3천만 원대, 4,500만 원대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을 달고 가격까지 낮아져 소비자들의 접근을 쉽게 했습니다. 최근 수입차 업계는 대중화 전략과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 국산차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틈새 시장 공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브랜드는 평균 자동차 값이 수억 원을 호가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입차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차 점유율은 해마다 조금씩 느는 추세.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점유율은 2015년 15.5%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지난해에는 전체의 18.6%까지 올랐습니다. 올해에는 20%에 육박합니다. 또 수입차들은 대부분 상위 모델 트림만을 수입하면서 프리미엄 타깃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프, 포드, 쉐보레 등 대표 미국 브랜드는 현지 판매 모델 중 상위급 트림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입차 업계의 평균 상향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홍삼이 기력 보강을 넘어 전립선 건강시장에도 진출합니다. KGC 인삼공사가 개발한 홍삼 오일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GC 인삼공사의 홍삼 오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기능성 원료는 전 임상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뜻합니다. 이번 인증으로 KGC 인삼공사는 홍삼 오일에 대한 독점적 제조와 판매 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5년간의 연구를 통해 홍삼으로부터 제조된 홍삼 오일이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 후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인삼공사가 특허 출원한 홍삼 오일은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성장인자를 조절해 전립선의 무게와 두께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인삼공사는 기능성 원료 개발에 이어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인삼이 출하되기까지 필요한 총 8년 동안 430여 가지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정기구로부터 미생물과 진세노사이드 등 7개 분야 403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홍삼을 해외 수출할 때 인증받은 항목에 대해선 별도의 시험이나 제품 인증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KGC 인삼공사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이 원료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해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서울 반포 아파트 지구에서 상가와 업무시설의 재건축이 수월해집니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은 전환 지침을 반영해 재건축이 수월해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기숙사 중축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기여 시설을 통해 주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10,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이 거래 절벽에 지쳐 팔기를 포기하고 전세로 집을 내놓고 있는데 이마저도 거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쌓여있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14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총 18만 6,863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은 13만 2,252건에서 13만 9,568건으로 5.5% 증가했습니다. 한 달 사이 약 10,000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거래 절벽에 매매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었고 임차인들은 월세 시장으로 몰린 탓에 전세 수요가 줄면서 시장에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매물 내놓은 집주인들이 전세로 돌리는 현상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월세가 9, 전세가 1 정도입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 1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해 12월 둘째 주부터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면 공급보다 수요가 적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근 수치인 올해 12월 첫째 주 지수는 68로 201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도 가격을 시세보다 크게 내린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1%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